안녕하세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혜우입니다. 오늘은 시민성 질환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여러분들께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시민성 질환의 정의를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우리 신체의 반응 기전으로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 일상적인 시민성 질환의 특성과 그 증상, 대표적으로 시민성 질환과 관련이 되는 것은 두통이나 위장장애,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요즘 상황에서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와 동반된 시민성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불안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민성 질환의 치료와 개입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마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와 시민성 질환의 이해입니다. 시민성 질환이란 영어로 사이코제닉을 의미하는데요.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신체 질환, 즉 사이코소마틱 디지즈, 디스오더로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생기고 지속되면서 일상 및 자신의 기분,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활동 등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증상이나 통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표현으로 시민성 신체 증상이나 질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의 기전과 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증상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사례를 하나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세 남성이신데요. 예전에도 간간히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배가 아프거나 소화장애 증상을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면 이러한 증상 때문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서 일시적으로 힘들어지다가 다시 호전이 되는 것들이 반복되었는데요. 대학 입학 후에는 중고등학교 시절보다는 안정적이었으나 올해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자격증 시험이나 학교 시험에서 몇 가지 실패를 겪으시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또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또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여러 번 찾아가셔서 다양한 검사들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신경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소화제 같은 몇 가지 약물을 투약을 하셨는데 증상 자체는 어떨 때는 좀 괜찮으셨다가 또 어떨 때는 악화되는 그런 악화 호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힘들 때는 또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셔서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위장 증상이 아닌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다른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두 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중복이 되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각각에 대한 시민성 질환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제가 스트레스가 가장 시민성 질환과 연관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로 부정적으로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는 적정한 긴장을 우리에게 주면서 활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자극과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나 요인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 또는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스트레스의 양이 적정한 경우에는 질병의 위험이 가장 낮아지는데요. 다양한 그래프의 위치처럼 사람에 따라 적정한 스트레스의 양, 그리고 강도는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에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에는 좀 더 스트레스의 양이 적을 때 저의 질병의 상태도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제가 저의 신체적 증상들이나 또는 컨디션들이 변하면서 적은 양의 스트레스에도 질병의 위험 요인이 높아지는 그런 그래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항상성, 균형이 변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가장 적정한 순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그러한 힘들이 신체의 자율신경계 반응하고 연관이 있고 이러한 우리 신체의 자율신경계 반응이 시민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각의 개인이 또 다양하게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공통적인 어떤 기준들을 고려해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입학, 입사 같은 그런 적응이 필요한 어떤 생활 사건들, 그리고 시험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좌절 상황들, 또 주변에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또는 너는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거야, 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과도한 기대, 또 혼자 있게 되면서 생기는 외로움이나 고독감 같은 그런 자극의 박탈 등 정신사회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이를 구별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정신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요인인데요. 최근에 층간소음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같은 주변의 소음들, 또 기후, 그리고 황사,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일부 사람에게는 카페인 등이 자극이 되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지각, 자아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앞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적정한 스트레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또는 본인에게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과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해되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성격적 성향입니다. 세 번째 요인인 부정적인 자기상하고도 조금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격적 성향은 예를 든다면 다혈질인 경향이거나 완벽주의적인 경우에는 좀 더 외부적인 상황들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고 과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양들이 줄어들고 본인에 대한 실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로 인한 또 부정적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레스 중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나 감정이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우리 뇌에 스트레스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던 과목에서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주요 영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조절과 관련된 전두엽, 특히 복내측 전전두 피질, 그리고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으면서 보상 강화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 선조체 부위 중에서도 이제 배 쪽이라고 학계에서는 또 특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선조체가 있습니다. 여러 뇌의 부위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 네트워크와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통증 같은 부정적인 신체 증상을 느끼게 되거나 또는 시민성 증상에 대한 내가 이것이 진짜 큰 병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 라는 어떤 판단을 해 나가는 그런 합리적 판단과 또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병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결정 등의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통증이 그리고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 판단이 학습 관련되어 있는 뇌의 네트워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나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뇌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뇌 부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조절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체 반응은 잘 아시는 신경, 뇌 분비계와 연관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각각 우리의 신체 말단에서 과잉 또는 과소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신체 증상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핵심은 증상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만성화 경과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균형, 원래대로 돌아가고 안정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균형을 잡기 위한 체계가 우리 몸속에서 원래 있는데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극이 없어도 이러한 불균형의 반응들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정신 신체 질환, 즉 시민성 질환으로의 발현 또는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응 체계는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편안하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죠. 레어는 이러한 대응 단계를 6개 단계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단계 중에서 심리적 방어와 반응 감소 단계는 질병의 행동으로 연계되기 전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심리적 방어의 단계에서는 두통을 좀 예로 든다면 두통이 이제 있다라는 걸 내가 지각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러한 두통이 다른 나쁜 질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일시적일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두통에 대한 증상을 이렇게 부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방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신 생리적 반응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두통이 반복되고 악화되어서 이로 인해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또는 학교 수업을 받는데 영향을 받게 되고 정신 생리적인 반응의 단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증상이 이제 있을 때마다 내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이완요법을 통해서 호전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이제 하고 이를 이제 반복적으로 대응 기술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일상에서의 두통을 이제 조절하게 된다면 질병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질병 행동은 두통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면서 병원을 가게 되고 또 병원과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검사라든지 또는 관련된 여러 약들을 이제 드시게 되는 다양한 행동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시민성 질환 그리고 시민성 증상과의 관계 관련 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성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치료 중 하나가 자신의 증상을 그리고 자신의 질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트레스의 신체적 반응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시민성 질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심리적 반응, 그리고 생리적 반응, 그리고 행동적 반응,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시민성 질환과 관련된 반응은 생리적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통이라든지 두통, 그리고 소화불량, 어지러움 같은 것들이죠. 심리적 반응은 그렇게 오랫동안 두통이 있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주관적으로 우울해지거나 또 병에 대한 걱정 등 불안이 느껴지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우울, 불안 등의 기분, 불안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신체 질환은 우울증, 불안증과 연관이 높고 함께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초기에는 두통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행동적 반응에서는 심리적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기능적 저하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심해서 결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퇴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경우들.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어떤 친구들 중에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또는 배가 많이 자주 아파서 보건실을 자주 이제 찾아가는 친구들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건실뿐만이 아니라 또 병원을 가기 위해서 잦은 조퇴를 하게 되죠. 자신의 증상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첫 단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러한 우리 몸에 또는 우리 어떤 감각이 느끼는 그런 변화는 이전에 배우셔서 기억이 나실 수 있겠지만 시상하부와 또 위장, 근육 등을 포함한 말초 기관의 신경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교감, 부교감 신경계 네트워크가 시민성 질환의 다양한 증상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위장관 계열의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지러움이 좀 더 주 증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드린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즉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코티졸을 분비하도록 자극하고 코티졸이 증가하게 되고 지속되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전을 잘 이해하셨다면 반응 단계를 이해할 차례입니다. 여러 단계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말씀드릴 건 셀리의 스트레스 일반적 적응 증후군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경고 반응 단계가 있고, 이러한 경고 반응 단계는 지각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또 신체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반응에 저항하는 저항 단계가 있고, 이 또한 호르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좀 소진되는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적이고, 나의 생리적 불균형을 본인이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면역처럼 저항하고 또 회복하게 되는 단계이죠. 이런 단계에서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불안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세 번째 단계인 소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저항 단계에서 불안이 유발되면서 이를 이제 우리 몸이 이기기 위해서 신체는 노력을 하지만 균형을 잃게 되고, 또 신체적 활동이 저하되면서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반복되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실 경우 나의 단계는 어디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또 자가관리나 치료를 잘 들으시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시민성 질환 및 증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비의학적 그리고 일상적 용어 중에서 불안은 가장 다양한 의미로 우울과 함께 사용되는 듯 합니다. 우리 스스로 불안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또는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두통, 어지러움 등의 두부와 관련된 증상이나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등이 함께 흔히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불안하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두통이 심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어떠한 증상에 더 불편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불안 관련 신체 증상은 동시에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불편한 신체 증상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시민성 어지러움증은 흔히 단독 또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을 포함하여 불안장애에서 많이 동반되고 우울증 같은 질환에서도 흔합니다. 주관적으로 내 감정을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체 증상으로 우울증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지러움 자체가 단독 증상인 경우에는 다른 신체 질환의 척 증상인 경우도 많고요. 내과를 포함해서 기질적인 원인을 우선 확인해서 다른 질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시민성 질환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일부 꼼꼼하고 강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나 오를 때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특정 환경에서만 어지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통에는과 마찬가지로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시민성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긴장성 두통인데요.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여 기질적으로 뇌에 원인이 100%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 요인이 두통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또 다른 신체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감별하고 검사를 우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드물게는 검사를 하여도 나타나지 않고 또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외래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는데 두통이 있다. 이거는 뭔가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 병원들을 이제 다니시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통이 유발되는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후에 통증이 사라지는지를 이제 의사와 면담을 하시게 되면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여쭤봤을 때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반복적 두통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떨 때 좀 더 두통이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었을 때 두통이 사라지는지, 뭐 잠을 좀 자고 나면 두통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상에서 뭐 좀 걷기 운동을 하면 좀 두통이 사라지는지, 어떤 그 소염제 같은 진통 소염제를 먹으면 두통이 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들이 시민성 질환의 인지행동 치료적 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주로 20대에서 40대에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수면이 좀 부족하시거나 또는 이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경험하시게 되면 이러한 두통이 많이 생기는데요. 두피 주변의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통증 관련 말단 신경들이 과민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이는 느낌이나 머리가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환 중에 하나인 편두통과는 달리 신체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드에 진단 기준의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편두통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진통제로 흔히 좋아지는데요. 두통이 이제 지속되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원인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죠.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그리고 기능성 위장장애, 비궤양성 소화불량 등, 그러니까 내과 영역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시민성 위장장애는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들께서 내과나 다른 어떤 병원에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어떤 진단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시민성이라고 붙이는 이름들은 대부분 정신신체 질환이고, 또 정신과에서도 이러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신과로 오시지는 않고 관련되어 있는 뭐 소화기 내과랑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 치료를 먼저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내 위험 환자 중 약 38% 정도가 우울 척도 점수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울,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상으로는 비특이적으로 오심,
구역질이 난다든지 또는 구토, 그다음에 미경련 등까지 있고 또 반복되고 만성화될 수 있으며 소화기 약물, 소화제 같은 거죠. 또는 이제 식도염 관련돼 있는 약물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시민성 관련 위장장애 중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입니다. 디스펩시아라는 영어를 번역한 용어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주로 이제 상복부의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감,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팽만감이 불쾌하게 이제 느껴지거나 식사 중간에 조기에 이렇게 배가 부르는 느낌, 그리고 명치 부위의 통증이나 타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명치 부위는 이쪽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 그 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면서 다른 뭐 심장 쪽이나 아니면 식도 쪽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게 되죠. 검사상에 궤양이 보이지 않으면서 소화불량증이 있는 비궤양성 소화불량증이 이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유형률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서는 약 11.7%, 대체적으로 여자에서 약간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질적 소화 질환의 어떤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분명히 내시경을 했었을 때 위산이 이제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게 기질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질환하고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먹고 있으신 음식이나 또는 흔히 드시고 있는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골다공증 치료제라든지 진통소염제 등이 해당됩니다. 20대 여성의 사례를 보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듯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위장장애 및 트림이 있고 밀가루만 드시면 또 트림이 나고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수년간 지속되신 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차례 또 몇 년간 검사를 했으나 특별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다고 하셨고요. 처방받은 소화제를 먹으면 일부 효과가 또 잠시 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사례랑 조금 유사하죠. 이에 증상 발현 한 4년 정도 경에 정신과 진료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때 시작한 이유는 우울이나 불면 증상이 이제 동반되면서 불편하시기 시작하셨고 외래로 오셨습니다. 약물 투약 및 상담을 통해서 치료 시작 한 6개월 후에 우울이나 불면도 좋아지시고 또 동반되어 있던 소화기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도 호전되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약을 좀 임의로 중단을 하셨고 또 재발이 되셨습니다. 이후 다시 또 외래 재방문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셨고 호전된 상태에서 지금 거의 한 2, 3년 이상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신체 증상으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2, 3년 이상 안정적인 상태만으로도 일상의 회복이 되고 또 조금씩 약물을 줄이면서 자신의 질환과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게 되면서 일상에서 관리 방법을 실제로 또 스스로 시도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면서 훈련을 받고 또 적용해 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게 됩니다. 향후에 또 이분 또한 서서히 약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질환이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질적 원인이 없이 반복되는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가 주증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흔하고 만성적 질환이며 9.5에서 25%의 좀 넓은 범위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여성에서 다소 높은 진료율을 보이고 있고 15에서 19세의 젊은 연령에서 설사 우세형이 많고 또 만성화될수록 다른 또 중증 질환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서 불안해집니다. 가족들 중에서 위장관 계열의 암을 또 이렇게 치료하셨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러한 어떤 증상들이 자극이 되면서 또 스스로에게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고 이직이라든지 또는 입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린 우리의 장기, 기관을 조절하는 교감, 부교감 신경계와 뇌하수체, 부심, 피질의 축은 신체 기관별로 보면 또 뇌 장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은 위장관을 의미하는 거죠. 뇌 장축은 장내 면역력을 조절하면서 신체 혹은 심리적 상태에 따라 위장관의 운동을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장 운동성이 변화하거나 내장의 감각의 예민한 그런 예민감의 항진이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대표적인 위장관에서 활동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이 되게 유명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우울증이나 또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제와도 연관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치료 및 개입입니다. 갑자기 좀 지금까지 계속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시민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다가 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치료 및 개입 강의의 부분을 시작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해 볼 때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외로움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청년들은 이제 2년 가까이 코로나19 관련 영향뿐만이 아니라 또 그거와 상관없이도 생애 발달 단계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외로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외로움 부서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장관까지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라는 시기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응과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일반적 적응의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회 지역 지지 체계인데요. 사회적 관계에서 이제 고립이 이제 되게 되면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해지고 더욱 쉽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 및 정신 신체 질환이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꼭 부정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고 또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나이대가 젊은 층이 많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질병으로 보면서 다양한 보건, 복지 영역에서 청년 1인 가구, 고독 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허함, 불안, 두려움, 우울, 자신감 및 자존감의 저하 이런 증상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는 듯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 이제 들으신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성 증상이 연결되는 것 또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의 원인과 우리들의 대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불안의 원인을 혼자 생각해 보면 각자의 관점으로 이를 해석하게 되고 또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A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이런 것이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이제 없어져야만 나의 불안이 호전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불안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생존에 되게 필요한 감정이고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 꼭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은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단면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기에는 아주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체 증상들은 자연스러우나 그 정도가 내가 이전에 겪지 못한 강도로 세게 느껴지고 또는 지속이 되면서 나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스스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거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두 번의 노력으로 호전되지 않는다 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길게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긴 호흡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해가 시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으니 이를 예시로 생각해 보면 백신에 대한 걱정, 학업의 온라인 어떤 방식으로의 지속, 또 친구 관계의 어려움, 집에 혼자 있음으로써 외롭고 또 고립되는 느낌의 힘듦, 이러한 여러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생리적이고 행동적 반응들은 내가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인데 적응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후에 정서적으로 우울감, 불안, 두통, 어지러움 등의 정신, 신체 질환이 생길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나의 반응 대응을 위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많은 치료적 개입 중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마음 챙김입니다. 이는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한 인지 행동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기반의 인지 행동 치료의 핵심은 불행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님을 인식하고 불행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 그리고 나의 과거의 기억, 그리고 부정적 감정들이 현재 나의 부정적인 어떤 감정 정서들, 그리고 불행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원인에 대한 생각에 계속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고 악화되는 방법으로 불안과 불행한 느낌을 없애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안감은 더욱 불안, 걱정, 두려움을 일으키는 생각의 패턴을 자극하게 되고 예를 든다면 내가 코로나19가 끝나도 학교를 잘 졸업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일을 하지만 내 인생이 잘 될까? 같은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행위 양식은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저조한 기분에 반응하는 방식을 나의 것을 확인하고 나의 반응 방식은 자동적으로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현재 내가 이 불안과 불안한 저조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나는 행위할 것인지를 이렇게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좀 들어보시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것이지 이제 향후 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주변에 여러 자료들도 있고 관련돼 있는 어떤 영상들도 제가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배포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아니면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전문가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규칙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친구와 가족들과 비대면, 대면으로라도 소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가장 이 부분에서 급격히 향후의 삶이 바뀔 세대는 20, 30대인 듯 합니다. 이미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있으시고 이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약물적 치료를 제외한 마음챙김 같은 예를 들어서 정신치료라고 하는 정신과 영역에서는 그런 비약물적 치료 개입을 말씀드렸는데요. 시민성 증상 및 질환의 치료는 각각의 그 증상과 질환에 따른 또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 그리고 동반된 정신과적인 문제, 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또 기질적인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진료는 기본적으로 함께 진행됨을 다시 말씀드리며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